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사거리입니다.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죠? 상업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상업용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된다? 여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동네를. 왜 상업용이 아니냐? 사거리는 누가 봐도 상업용인데, 왜냐하면 살펴봤더니 전부 다 여기 농사 짓고 있대. 다 뭐냐면 논이래. 여기도 논이고 여기도 논이고 다 논이고, 이게 사거리인데 도로폭이 1m래. 그리고 사람들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논과 논 사이의 길이래. 그러면 이걸 상업용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봐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지역을 살피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해본다는 말의 뜻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남역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헤맨다 그래요. 헤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렇게 전문가가 돌아다니는 걸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건 뭐다? 헤맨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건 지역 분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절대로 연구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활동? 임장활동. 가서 살펴보는 것.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걸 지역 분석.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건 그냥 헤맨다.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대체로 뭐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대체로 뭐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대체로의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어요? 자, 대충 뭐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뭐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싸잡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표준적 이용.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표준적 이용이 뭔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의 대체로의 이용,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대부분 뭐로 이용되는가 이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째요? 다니다 보니까 강남역 일대는 대부분 뭐로 이용돼요? 상업용으로 이용되죠. 그게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 다녀보면 대부분 뭐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표준적 이용이 나와요.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대상부동산을 살피는 거예요. 자, 대상부동산을 살펴볼까요? 대상부동산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개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별 분석을 해보니까 얘도 표준적 이용과 똑같이 어울리는 이용이네. 주변이 상업용인데 얘도 상업용이래. 주변이 주거용인데 얘도 주거용이래. 주변이 농업용인데 얘도 농업용이래. 이해 가셔요?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네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최유효 이용. 뭐라고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야 돼. 그럼 다음번에 다시 또 돌아가면서 최유효 이용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야 돼. 그리고 이 말이 생소하지 않게 들려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거의 처음 하신다면 이 두 단어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계속 반복하시고 먼저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유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반드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적 이용의 범위에서 최유용이 나오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다면 표준적 이용이 바뀌면 최유용도 바뀔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한 거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다? 가치의 재원칙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가치가 정해지는 원칙이 몇 개 있어요?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원칙 13가지거든요. 그 13가지 원칙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3가지는 시험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강약은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몇 개 정도 된다? 한 7개 정도 된다. 기초과정에서는 안 잡아드려요. 뭐가 더 중요한지. 왜냐하면 의미만 알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3가지 가치 원칙 중에 가장 중추가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얘가 중추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술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선배 선생님들하고 같이 힘합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절 보실래요? 이렇게요. 우리 교재 150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걸 더 약식으로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도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것만 쭉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최유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이 있는 원칙 여기다 하나 놓을 거예요. 여기다 2개 놓을 거예요. 여기다 3개 놓을 거예요. 여기다 4개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보실래요? 몇 개인지? 10? 합쳐봐. 여기까지 다 해서 10? 됐지. 하기도 잘못해 진짜. 11개.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를 넣으면 13개 맞죠? 그리고 얘와 얘도 관련이 있는 원칙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요. 최유형과 관련이 있대 주로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 2개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걔를 편의상 붙이면 시간의 원칙 2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시간 원칙에 해당되는 2개가 뭐냐? 첫 번째가 예측, 두 번째가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시간의 원칙인데 잠깐 봐요.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한다. 다시 가치는 변한다. 변하잖아요. 변동의 원칙이야. 그래서 아까 뭘 명시했죠? 부동산 가치가 변해서 언제 1억인지 명시했잖아. 그때 언제 1억인지를 뭐라고 했죠?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되는 것도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와 변동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원칙 그래도 돼.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쳐 앞으로. 자, 앞으로 취득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익은 어느 단계와 어느 단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때 나올 거죠. 미래의 수익이죠. 그럼 미래의 수익을 우리는 예상해야지. 예측해야지. 그래서 미래의 수익을 예측한다는 원칙 혹은 예상의 원칙, 기대의 원칙.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돼요. 원칙이란 말을. 미래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원칙, 예측한다는 원칙.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 변동의 원칙. 그래서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원칙. 이제는 내부의 원칙 4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내부. 그럼 내부의 원칙 할 때 여기서 내부는 뭘 말하느냐? 부동산 자체를 말해요. 다시요. 내부는 뭐라고요? 부동산 자체. 그 부동산 자체를 가리키는데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원칙이 4개 있는데 뭐냐면 균형.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것들이 뭔 말인지를 이야기할게요. 간략하게 잘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별거 아니에요. 내부와 관련이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되 균형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을 가리키는데 어떤 건물이 있어요? 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래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가치가 높이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5층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상업용 10층짜리 건물인데 상업용이에요. 10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깨졌죠. 적어도 2개층, 3개층 있어야 되죠. 주차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어요? 비유로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들으시고 편하게 이해하십시오. 갑순이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각각 다 이뻐. 근데 배열이 좀 안 맞아. 무슨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갑순이가 배열도 맞아. 균형도 맞아. 다 이뻐. 그런데 와, 눈만 좀 작아.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때 이해가 되셨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 경우 5층짜리 빌딩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10층짜리 상업용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너무 작다. 다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의 원칙이 내부 원칙의 대표 원칙이니까 좀 더 강조해보면 사람한테 쓸 때 우리 여자분들한테 극찬하는 말이 뭐 팔등신 미인이다 이런 말 하면 좀 뭐 극찬이라며요. 모델이나 미스 코리아나 이런 분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팔등신 미인이다. 근데 남자분들도 있대요. 그런 게 균형의 원칙에 맞는 사람. 남자분들은 팔등신 아니고 구등신이래요. 구등신. 근데 남자분들은 구등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등신 모델들이 있는데 다 아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차승원 씨 있죠? 그 사람은 대표적인 구등신이래요. 비율이나 이런 게 딱 맞는 균형의 원칙이 맞는. 근데 이 균형의 원칙에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등신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등신들이 균형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셨죠? 네, 그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균형의 원칙. 부러우면 진다. 두 번째는 기여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기여의 원칙은 5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놨네? 이해 가셨어요? 근데 가격이 5억 올라갔어. 1억 들여서 놨는데. 요거 기여의 원칙입니다. 1억의 추가 투자가 전체 기여한다는 원칙. 갑순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균형도 맞고 각각 다 이쁜데 눈만 좀 작아. 아쉬워.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 눈트임 좀 하고 쌍수했어. 와, 누가 봐도 성형한 거 알 수 있겠는데 그래도 되게 이뻐.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서 TV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성형한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되게 잘했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죠. 되게 잘 나온. 야, 저렇게 성형할 수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쌍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할 때만 하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심각해져요. 박명수 초기의 그 모습, 그 저리 가라 하는 분을 저 봤어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는 분만 하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쌍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직설적으로 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는 분만 하는 거다. 농담이고요. 자, 그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건물의 층수를 올려가면 수익이 처음에는 비용 대비 수익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층을 넘으면 비용 대비 수입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 할까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여러분 이 생산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요소가 뭐냐면 노동, 자본, 토지 얘네들이 투입되어서 생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생산 요소고 얘는 생산물인데 얘가 투입이고 산출이죠. 그러면 이걸 팔면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익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100원의 이 수익을 얘네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만큼 나눠주냐면 얘네들이 얘한테 기여한 만큼 나눠줘요. 노동은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30%면 30원이 노동에게 임금이란 이름으로 가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40%면 40원이 이자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중에 30원, 40원이 가고 나면 남는 게 얼마예요? 30원이 토지에게 지대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나눠주느냐?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요소니까 가변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고정 요소에게 나중에 분배하고 가변 요소에게 먼저 분배한다는 원칙. 그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왜 배분이란 용어로 쓰게 됐는지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얘네들이 내부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내부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그렇죠. 외부의 원칙도 있어요. 외부의 원칙은 3개가 있어요. 외부의 원칙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적합, 두 번째 외부성, 세 번째 경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 다시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적합의 원칙을 조화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주변과 어울려야 한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럼 만약에 주택이 주택가에 있어요. 그러면 어울리죠. 그런데 주택이 시장 안에 있네.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면 값어치가 낮게 평가돼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합과 외부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부성은 부동산이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글자로 무슨 효과?
외부 효과 했었잖아요. 그 외부 효과가 외부성이야. 따라서 외부 효과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부동산은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경쟁의 원칙은 봐요 여러분. 초과윤이 존재하면 막 들어가 기업들이. 그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급자가 많아져서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초과윤이 사라져. 요즘에는 그 프로의 영향력이 좀 덜해졌습니다만 초창기에 엄청난 프로의 역할을 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1박 2일. 1박 2일이란 프로 대단했어요. 엄청 인기 많았거든. 그러면 막 지방 같은 데 이렇게 가갖고 말이죠.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막 이렇게 거기서 1박 2일 촬영하면서 재밌게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것도 사서 이렇게 먹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뭐 씨앗 호떡 이런 거 팔고 뭐 어디 가갖고 뭐 속초 가서 닭강정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씨앗 호떡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있나? 그 지역 놀러 간 사람들은 그거 사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장사가 잘 되잖아. 그것도 뭐야? TV에 또 이런 프로 있더라고. 전지적 무슨 참견 시점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영자 씨 그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같이 인기가 있어. 그래갖고 뭐 양평 두물머리 가면 뭐 무슨 뭐 핫도그 막 이런 거 팔고 그런데. 그래갖고 와이프랑 갔죠. 와이프랑 갔어. 갔는데 줄이 막 쫙 서 있어. 야 이게 무슨 관람하는 줄이냐고 봤더니 핫도그 먹으려고 서 있는 거야. 이야 그때 와이프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막 먹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설득을 했죠. 우리 먼저 관람을 하자. 그럼 좀 지나가면 점심때 때가 지나면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진짜 줄었어. 반 정도로 줄었지. 그때가 5시야. 5시쯤 됐는데 줄어서 그래도 한 3-40분 섰다가 줄 서갖고 먹었다니까요. 뭘 먹었어요 제가? 핫도그를 먹었어. 핫도그를. 그럼 맛이 달라? 똑같아 핫도그야. 야 그런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소문이 이렇게 광고를 내주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뭐가 생겨? 또 다른 데가 생겨. 그리고 원조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붙여? 원조. 새로 생긴 데는 원래 원조, 진짜 원조. 아까부터 원조, 계속 원조.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윤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윤은 뭐를 이야기하고?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윤을 소멸시킨다는 원칙. 경쟁의 원칙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외부. 외부란 주위 환경을 가리키는 거다. 다시 이제 내부 외부 했어요. 요거 기타의 원칙에서 3개를 해야 돼요. 기타 원칙 우선 먼저 기타 등등의 원칙에서 여기는 대체의 원칙. 그리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기회비용의 원칙. 그리고 여기에는 수요 공급의 원칙. 자 그러면 대체의 원칙은 뭐냐? 대체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여러분 아이폰 가격은 갤럭시 시리즈 가격은 아이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은 얘가 1억이면 얘도 1억 그 근처쯤 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얘가 1억인데 얘가 5억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아울러 기회비용의 원칙은 이래요. 만일 얘를 선택했다면 얘를 포기한 거 맞죠? 그러므로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대체의 원칙과 기회비용의 원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대체 관계가 있어야 기회비용도 딱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도심이라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업용지가 A 공업용지고 여기에 있는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예요. 그러면 어느 게 도심에 가까워? A, B. A. 그럼 A 공업용지는 B 공업용지보다 비싸겠죠. 이것을 설명하는 걸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거래. 여기는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거래. 둘 다 반도체 공장인데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자리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얘는 농업용 포기하고 이용하고 있대. 그러면 얘가 더 비싼 걸 포기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예는 시험에 나온 예를 든 겁니다. 다시 와서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3가지 원칙의 중추가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렇게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가치 재원칙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가치 재원칙까지 부동산의 가격 이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가치 재원칙까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럼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가서 그 원리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가시죠. 쉬었다 하십니다.